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풀이해드려도 되겠죠? 그쵸? 네. 일단은 문제마다 조금씩 더 분석을 더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보면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추가로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는, 자, 76회예요. 기출 76회. 네, 전산회계 1급 기출 76회. 네, 영업. 자, 1번 이론 1번 문제 보시면 손익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반영되는 항목들의 합계액은 그냥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구해라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라 라는 얘기죠. 그럼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매출에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산출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영업 외 수익을 더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영업 외 비용을 빼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맞나요? 네, 일단은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정도는 암기를 당연히 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지 될 것은 매출원가 계산할 때 매출원가 T자 그려서 기초에 매입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일단 얘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 뭐뭐 있죠?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 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반영되는 항목들의 합계액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밑에 있는 걸 먼저 지우시면 되겠죠. 문제상에서. 자, 그러면 기부금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지우시면 되고 이자 비용 지우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는 뭐에 해당하니까?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외 비용을 지우시고 나머지에 합계를 내시면 되니까 1,08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다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영업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들 중에 위에 있는 거에 해당하는 것만 합계를 계산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는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회계상의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 그러면 얘는 우리가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닌 것. 뭐뭐 있죠? 약속, 주문, 계약, 담보, 뭐 직원을 채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닌 것들이죠. 그쵸? 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하지만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닌 것들. 그래서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식당을 뭐 했으니까 예약. 근데 여기다 이제 예약도 하나 또 해놔야 되겠네. 네, 그래서 예약하는 것도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쓴 게 아니죠. 예약하면서 만약에 예약비를 얼마를 지급했다. 그럼 거래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4번이 정답.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시 올바른 손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 단기매매 증권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몇 가지를 조금 외울게요. 단기매매 증권은 일단 취득 시 처음에 취득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취득할 때 액면신경법. 액면 금액은 나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단기매매증권 거래는 액면이 얼마든지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가 중요하지 얘의 액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액면은 500원짜리인가요? 액면 500원인가? 100원인가? 100원 바뀌었나? 뭐 아무튼 그런데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4만 몇천 원씩의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액면 금액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나오는데 취득 시 수수료 나오는데 얘는 몇 번대? 900번대다.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런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 둘로 나눠져서 우리가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냐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내가 채무증권 그러니까 국채, 공채,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 목적이 뭐예요? 이자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배당금 수익이 목적이죠. 맞나요? 네,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는 게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분증권에서 또 한 가지 외워야 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현금 배당이 나왔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데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주식 숫자만 늘려주는 그러니까 장부상에서 주식 숫자만 늘어났다. 단가가 줄어들고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실제 회계 처리는 지분증권은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식 배당금 수익은 뭐에 대한? 현금 배당에 대한 수익금을 우리가 배당금 수익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평가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려드리면 돼요. 맞죠? 이렇게 그려드리면 되겠고 그래서 평가 상승했다. 그럼 평가 상승하게 되면 평가 이익이다. 이렇게 잡고 평가를 한번 하고 나면 장부금액이 평가된 금액으로 바뀌는 거죠. 얘가 장부금액이 돼버리는 거죠. 최초의 장부금액은 얘였고 그쵸? 그 다음에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 장부금액이 바뀌는 거고 얘가 장부금액이 돼요.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바로 즉시 뭘로 처리해요? 평가 손실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평가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이 금액이 내 장부가로 바뀐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가서 처분을 했다. 그러면 얘가 처분가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장부가랑 처분가 사이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처분손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그런가요? 그 이전까지는 평가고. 그러니까 결국 단기매매증권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액면, 취득가액, 공정가액 이 세 개가 나와 있지만 단기매매증권에 액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쵸? 그러면 취득가액이고 첫 번째 평가를 한 거니까 금나와라 뚝딱은 2만원의 손실이 생겼고 맞나요? 그 다음에 은도깨비는 15,000원의 이익이 생겼죠. 결국 5,000원 손해봤나요? 네, 그래서 합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5,000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붕괴할 때 차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무슨 변에? 차변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를 해보셔야죠. 그쵸? 일반적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으로 발생하는 채권 그러면 상거래 외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상품 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네. 2번이 정답인가요? 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본잉여금. 회계에서 우리가 자본잉여금 몇 가지 있었죠?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주, 감, 자. 어떻게 때리죠? 네, 자. 주, 감, 자. 세 가지가 있죠. 외우셔야 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그리고 얘는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실기 프로그램 띄워놓고 시험 보는 거니까 계적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서 그냥 자본잉여금 클릭하면 계적 과목 3개 그냥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가번은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했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자,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생긴 거는 전부 다 자본 조정에 있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 법정 적립금은 이익 준비금을 법정 적립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에 있는 거죠. 맞나요? 자본 구조 5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본의 구조 5가지는 외우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제일 앞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첫 장에 5페이지에 자본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있는 기초 개정 과목들 정도는,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3가지하고 이익잉여금의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여금 이렇게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본 조정 항목까지 다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없는데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제가 고딩들 반이면 오늘 집에 가서 50번씩 쓰세요 이러고 숙제를 내드리면 되는데 네, 성인반에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초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답은 가, 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네.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일단 중요한 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외우셔야지 되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가 몇 가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이 있어요. 맞죠? 그쵸? 전부 다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누구만 빼고?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에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정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알고자 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 수익과 비용이죠. 경영성과를 알고자 하는 거고,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하죠? 3단계로 구분해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3가지의 활동으로 구분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정리를 하는데, 나머지 모든 장부는 발생주의로 작성을 하지만 현금흐름표 하나만 현금주의로 작성을 하게 되죠. 맞나요?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자본변동표는 아까 5페이지에 자본이 5가지 항목이 있다 그랬죠? 걔네들의 변동사항을 표시를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자본이 변동하는 거, 주석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항들은 무조건 주석을 달아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5가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 이제 공짜가 되겠죠.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표는 손익계산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죠?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1번 그냥 우표. 우표 뭐 할 때 써요? 편지 붙일 때. 그러니까 우표를 구입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통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식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 통신비. 아시겠죠? 우표 말고 수입인지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수입인지는 여러분들 등본 띄면 거기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300원, 400원 이렇게 도장, 파란색, 녹색 도장 찍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우표는 무조건 무슨 비? 통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비에 해당하는 게 우표, 그 다음 뭐 등기,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사용되는 요금들, 그 다음에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신비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로 오른 것은 그랬나요? 총평균법은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 뭐 많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우리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죠.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바코드를 이용하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 이, 총, 후 이렇게 외웠나요? 맞나요? 네, 그래서 재고자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단가는 선, 이, 총, 후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매출원가를 산출을 하는데 기말재고액의 크기나 매출원가의 크기나 매출 총 이익의 크기나 이렇게 3가지의 크기를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3가지 크기를 나타내주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어드린 게 물가가 상승할 때 첫날 들어온 거, 두 번째 날 들어온 거, 세 번째 날 들어온 거. 지금 똑같은 물건인데 값이 점점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3개를 사왔고 2개를 매출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말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이 서로 움직이게 되는데, 기말재고액이 커지면 매출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다시 커지도록 되어 있고,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진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 이익을 가장 적게 계산하는 방법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보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 보수주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물가가 상승 시, 이해가 되시나요? 매출원가를 가장 크게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 매출원가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말재고액이 작아져야지 돼요. 얘네들이 다 세트니까. 그래서 매출원가가 가장 커지는 방법은 기말재고액이 작아져야 되니까 작은 놈이 남아야 하고, 그럼 누구서부터 나가면 돼요? 뒤에 거부터 나가면 되겠죠? 맞나요? 뒤에 거부터 나가면 된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가장 큰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이것만 이해하셔도 재고자산 이론 문제 웬만한 건 다 풀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거래를 보시면 기초에 몇 개가 있었죠? 10개. 단가는 100원. 그러면 1000원어치가 있었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월 14일 날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30개 120원씩.
그러면 3,600원 이렇게 들어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을 몇 개 했죠? 20개. 맞나요? 네, 매출. 예, 얘는 매출. 그 다음에 또 매입 몇 개 했어요? 매입 10개. 한 개당 얼마씩이요? 110원씩. 그러면 1,100원이 되겠죠? 그쵸? 총평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총평균법. 일단 지금 문제 먼저 일단 풀어드릴게요. 총평균법은 전체 매입한 거,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 몇 개예요? 50개. 그 다음에 전체 금액 그러면 5,700원인가요? 네, 5,700원. 그러면 50으로 나눠주게 되면 114원이 나오겠네요. 이게 총평균 단가. 끝. 그래서 정답은 114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말재고액을 자, 첫 번째 선입선출법으로 풀었을 때 기말재고액.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20개를 여기서 중간에서 팔았죠. 그러면 제일 꼭대기서부터 20개가 나가면 되죠. 그럼 얘에서 20개가 남았으니까 2,400원이 남았겠죠. 이해되셨나요? 아시겠나요? 자, 20개를 팔았어요. 위에서부터 20개가 나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20개가 남았죠. 20개 1,200원씩 2,400원 남았고 1,100원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3,500원이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액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기초 플러스 매입이 5,700원이니까 이 5,700원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다른 표현으로 기초 플러스 매입을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이 5,700원인데 기말이 3,500원이 남았으니까 거꾸로 매출원가를 계산을 하면 여기에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나 2,200원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기말과 매출원가 두 개 더한 것은 기초랑 매입 두 개 더한 것과 같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매출원가 기초에 매입을 더한 것과 기말과 매출원가를 더한 것은 서로 같아야 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초에다가 매입을 다 더한 합계금액을 판매 가능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을 산출을 했으니까 기말을 산출을 하면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자, 중간에 20개의 매출이 여기에서 20개가 나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20개 후입 나중에 들어온 게, 왜냐면 이 날짜는 아직 없었죠. 그래서 위에 것부터 순서대로 가는데 20개는 여기서 20개가 나가야 돼요. 그럼 얘가 10개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10개면 1,200원이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3,300원이 기말로 남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남아있는 게 여기에서 20개가 남고 얘가 10개가 남았으니까 1,200원. 그러니까 1,000원, 1,200원, 1,100원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5,700원에서 또 3,300원 빼주면 얼마나요? 2,400원 만큼의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산출을 해야 되니까 이 시점에 단가를 다시 계산을 하셔야지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토탈 몇 개가 돼요? 40개가 되고 4,600원이 되니까 평균 단가가 115원으로 평균 단가가 바뀌게 돼요. 맞죠? 그러면 그 중에서 20개 팔았으니까 20개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20개면 얼마죠? 2,300원. 그쵸? 2,300원이 남고 그 다음에 1,100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3,400원이 남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3,400원 빼주면 매출원가는 2,300원의 매출원가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에서 100원 늘었죠.
100원 늘었죠? 그럼 얘는 100원이 줄어요. 얘에서 200원 줄었죠? 그럼 얘는 200원이 늘어요. 얘가 줄면 얘는 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문제를 우리가 풀었으니까. 총평균법은 총평균 단가가 114원이죠. 114원인데 우리가 50개 가지고 있었는데 20개 팔았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0개 남았죠. 그럼 30개 계산하면 되니까 3, 42 얼마예요? 3,420원. 그러면 2,28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보면 자 볼게요.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죠. 그 다음 누구라 그랬어요? 2. 선, 2. 얘 총평균법이 금액이 조금 안 맞네. 얘가 가중평균법이 문제가 조금 있나 보다. 네. 어떻게 매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매출 때문에 단가가 조금 틀려지기는 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 작아지면 얘가 제일 작아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매출 시점이 어디에서 매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 순서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물가가 나중에 줄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맞는 거예요. 가격이 변동이. 그래 예를 들어서 얘가 그 다음에 더 커졌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 중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얘가 맞아요. 아시겠죠? 순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은 중간에 물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는 거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요만큼만 하시면 더 이상의 문제가 나올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명세서입니다. 원가 명세서. 자, 문제 9번은 원가 명세, 이 원가 계산표. 원가 계산표는 누가 작성하는 거죠?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작성하는 표를 원가 계산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제조지시서가 몇 번이 나와 있어요? 2번이 나와 있나요? 그쵸? 자,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제조지시서 1번, 제조지시서 2번, 제조지시서 3번 해서 얘네들의 총 합계를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나오겠죠? 그쵸? 네, 1번은 안 나와 있으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3번도 모르겠고 그런데 2번은 지금 자료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번의 자료를 봤더니 노무비가 150이고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어찌되었든 1, 2, 3의 합계 금액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150. 그 다음 노무비는 220.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30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자료는 일단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자, 제조간접비는 누구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제조간접비를 배분했어요. 맞나요? 식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각합제. 맞죠? 그러면 각이 얼마인지를 지금 현재 모르는 거죠. 그쵸? 각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각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모르겠는데 곱하기 합. 이 각각각의 합은, 각각각의 합은 얼마나 그랬어요? 150만 원. 분의 제조간접비는 얼마예요? 300만 원을 나눠줄 거죠. 그쵸?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100만 원이 나오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얘 하나일 때 얘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였다? 50만 원이었다.
맞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분을 하는 거니까 쉽게 푸는 방법은 재료비는 150만 원인데 제조간접비가 300만 원이니까 재료비의 몇 배예요? 2배죠? 그쵸? 그러면 얘가 100만 원이면 얘가 50만 원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풀으셔도 돼요. 그게 더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숫자가 복잡해지거나 문제가 살짝 빠져 있으면 이렇게 배율을 쉽게 눈에 안 들어와 버리면 문제 풀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야지 되는 게 맞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와 제조간접비의 배율을 따져보시면 돼요. 그 배율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공손은 불량품을 공손이라 그래요. 불량품을 공손이라 하고 이런 공손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랑 뭐로?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쉽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불량이 날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과 불량이 날 걸 몰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불량률이 1%다. 그러면 제품을 100개 생산할 때마다 하나의 불량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101개의 가격이 100개의 가격이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한 개의 불량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한 개까지도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정상공손은 무조건 우리는 원가에 포함. 이해가 되셨죠? 비정상공손은 뭘로 처리하면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상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이다. 맞죠? 네. 정상 및 비정상 공손의 원가는 발생 기간의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정상 공손은 회계에서 무조건 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원가에 포함.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공손품이란 불합격품을 말한다. 그쵸?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원인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쵸? 네. 11번. 다음은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원가의 구분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또 무슨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의 구분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 원가의 집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하고 종합원가 계산에선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가공비를 다른 표현으로 전환원가라고 했고요. 맞죠? 네, 분명히 배웠죠, 그죠? 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래서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요소가 틀려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눈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투입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재료는 내가 처음서부터 다 사다 놓고 시작할 수 있지만 가공비는 처음서부터 돈을 쓰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 진행에 따른,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얘를 조업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업도에 따른 수량, 완성품, 한산량의 계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맞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원가의 구분 중에 우리가 외우셔야 될 거 고정비, 변동비 있나요?
그쵸? 고정비. 매월 동일하게 지출하는 금액을 고정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하는 원가를 우리가 변동비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고정비고 변동비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정비에 해당하는 게 뭐뭐 있다 그랬죠? 감임보세가 있다 그랬어요. 맞나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원가. 그 다음에 변동비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알겠죠? 직접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대신에 고정비는 원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원가의 범위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쵸? 그 다음에 변동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개당 단가가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문제가 또 웬만큼 풀어지겠죠?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가공원가라고 한다. 맞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조업도의 관련성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여부에 따라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란 특정 행위를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 평균이 아니라 포기해야 하는 가치들 중에 가장 큰 것이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은 우리가 원가액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은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5개가 있어요. 선택지가 5개가 있으면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버려지는 것들이 4가지가 안 쓰는 것들이 되겠죠? 그 안 쓰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기회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기회원가다라는 말은 차선책이에요. 기회원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차선책. 그래서 버려지는 원가들, 그러니까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에 효율이 가장 큰 것.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공정 초기에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고르게 투입된다. 다음 자료에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그래서 우리가 평균법의 식과 선입선출법의 식을 외우셔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평균법은 식이 어떻게 돼요? 네, 말, 성, 말, 총. 총은 기초 플러스 단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말 수량, 완성 수량, 기말 수량. 그런데 기말 수량은 퍼센트를 따져 주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우리 다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분모에서 뭐가 나온다?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나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면 완성품 환산량, 완성수량에 기말수량을 더하면 되는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둘 다 완성품 수량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완성품 수량이 몇 개 나와있죠? 3만 개. 맞죠?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플러스 기말 수량을 갖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재료는 착수 시에 전량 투입됐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이 안 나와 있어요? 기말 수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디다가 써드려요? 여기다가 써드려요. 제공품 계정은 기초 수량하고 단기 착수 수량하고 완성 수량을 빼주시면 기말 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 보시면 기초 수량이 몇 개라고요? 5,0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이 35,000개. 완성 수량이 3만 개니까 기말 수량은 10,000개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었으니까 10,000개. 맞죠? 가공비는 10,000개의 조업도가 몇 프로래요? 40%? 그러면 4,000개. 그럼 재료비의 완성 환산량은 40,000개,
가공비는 34,000개가 정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문제가 선입선출법으로 나오게 되면 선입선출법은 식이 어떻게 돼요? 말, 성, 빼, 초, 말, 기. 얘는 단기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말 수량의 퍼센트, 완성 수량은 100%니까 기초 수량의 퍼센트, 기말 수량의 퍼센트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안 되면 그냥 이것만 외우셔도 그냥 한 문제 맞아요. 얘에서 완성품 환산량이 나온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하고 똑같은데 선입선출법은 그냥 뭐를 빼고 계산하자? 기초를 빼라. 그럼 평균법으로 계산해 놓고 거기서 마이너스 뭐를 빼면 된다? 기초를 빼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네. 그러시면 문제가 풀어지겠지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었나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상 이제 세법이니까 요거는 그때그때 조금 외워야 하죠. 그쵸? 네. 개인 사업자는 일반 가세자 또는 간이 가세자가 될 수 있고요. 법인은 간이 가세자가 될 수 없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이 가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이 공급 대가의 합이 공급 가액의 합이 아니라 공급 대가의 합이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에요. 공급 대가의 합이 4,8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자예요. 4,800만 원 미만인자. 그러니까 막 이하, 이상, 미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법이니까 세법의 잣대는 무조건 한 가지로만 하자. 무조건 수치라는 걸 주면 무조건 뭐 미만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쓰게 단위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미만이라 하고 어떤 거는 이하라 하고 어떤 거는 초과라 하고 뭐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세법의 잣대는 그냥 뭐 미만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정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편해질 건데 자꾸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세법은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세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느 정도의 머리가 성장만 하면 당연히 난 내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어. 내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개념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내 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지하철도 조금 아껴서 깨끗하게 도로도 깨끗하게 이런 것들에 마음이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육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쉽게 기준을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뭐 4,800만 원 이런 것도 뭐하러 4,800만 원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5천만 원이라고 하지. 그쵸?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할 건데, 그쵸? 그래서 아무튼 뭐 다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기준치는 뭐 이렇게 정해진 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틀리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14번 틀리면 뭐 메인 매출 전폐로 못 푼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불공만 암기하시면 되죠. 접대비,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 없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쵸? 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필요 없어요.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작성연월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빠진 게 뭐죠? 공급가액과 세액. 얼마에 공급했는지, 세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그 다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과액과 세액, 그 다음에 작성연월이. 이렇게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완전 자세히 풀이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제 두 번째서부터는 조금 쉬워져요. 이제 빨라지실 겁니다. 네, 자, 책을 이제 77회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고요. 77회의 이론 15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